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어제 저녁 본경선 3차 TV 토론에서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네거티브 휴전 선언 이후에 마련된 첫 토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상대 후보 신상에 관한 공격을 자제하면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는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들까지 언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예비후보 토론의 날짜가 다음 주 수요일인 18일로 잡힌 뒤에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참석할지도 불투명하고 일정을 결정한 당 경선준비위원회를 두고도 당내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 2,0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1,833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4차 대유행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기준에 새로운 방역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딸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부산대가 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젯밤 대구 지하철 안심리역 부근에서 지름 10m, 깊이 5m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나던 사람이나 차량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밤샘 복구 작업이 진행됐고 경찰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이 이달 말을 시한으로 완전히 철수되는 걸 앞두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한 달 안에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6명이 본경선 3차 TV 토론에서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네거티브 휴전을 선언한 뒤 첫 토론에 나선 양강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상대 후보 신상에 관한 공격을 자제하면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영화 기생충 주인공들에게 똑같이 8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동북아 균형자론 등 외교 안보 분야 설전도 뜨거웠습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을 두고 경선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다른 후보들의 비난도 나왔습니다. 먼저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의 시작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주장을 하셨는데 너무 즉흥적이고 또 너무 외교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었는지요? 우리 정부에게 그런 걸 맡기지 않고 덜컥 어떤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저도 나름 이 나라 국익을 고려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박 의원님처럼 덜컥 또는 즉흥적으로 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택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 호와 기본소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에 대한 정책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분당 신도시 10개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의 택지를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제 현장 행정을 직접적으로 안 하셔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님 네.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제가 이재명 후보께서 좋아하는 영화로서 기생충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선균과 송강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 가진 첫 토론회였지만 불편한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또는 시민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아실 겁니다. 철거민들이 와서 항의하니까 몸싸움을 하고 고소고발을 했다든가. 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전부 왜곡입니까? 네,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네거티브잖아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님들께서 속칼, 닭칼, 조폭까지 동원을 해서 막말과 험담으로 경선판을 그야말로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후보 모두가 싸움꾼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JTBC 노진호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는 18일로 잡힌 대선 예비 후보들의 첫 토론회를 앞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가 예정대로 토론회를 밀어붙일 계획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아직까지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 등 다른 후보들은 당의 결정을 따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안에서도 파열음이 나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 지지율 상위권인 윤석열 최재형 후보. 입당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결정한 토론회 때문입니다. 두 후보는 참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구체화되면은 한번 우리 캠프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뭐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통지 오면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식 요청이 오면 논의해보겠다고 했지만 양 캠프는 속내가 복잡합니다. 당장 첫 토론회 일정이 18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JTBC에 등록도 안 했는데 갑자기 출석표를 부르는 격이라고 했고 최재형 캠프 측도 13명이 토론하는 게 제대로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애둘러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토론 경험이 적은 신인 주자들에겐 준비 시간이 촉박해 불리한 상황이란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캠프 내부에선 유력 주자인 만큼 집중 공격도 예상돼 굳이 일찍 나올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앞서도 당 행사에 불참한 상황에서 토론회마저 빠지게 되면 지도부와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토론회는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경준이의 권한을 놓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권한이 아니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막무가내로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 유승민 전 의원 측은 경준위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윤 감별사를 자청한 그런 구태 정치로 보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토론회는 모든 주자들에게 공정한 경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경준위의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오늘 또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8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200명 가까이 줄었지만 4차 대유행의 끝을 여전히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49세까지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 예약이 이번 주에 시작된 가운데 오늘 저녁 8시부터는 생일 끝자리가 2인 사람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37일 연속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33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는 188명 적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늘 오전에 발표될 0시 기준 확진자는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00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한 달 넘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해 확산세를 눌러왔으나 휴가철 영향으로 지역 간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 연휴 동안 집에서 머무르기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요양시설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방문 면회가 아예 금지됐습니다. 임종이라든지 아주 위중한 상황의 경우 예외 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이 강화된 그 면회 규칙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화이자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예약자들에게 1, 2차 접종 간격을 5, 6주로 조정한 새 예약일을 문자로 개별 안내합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는 49세 이하 생년월일 끝자리가 2인 사람이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기준의 새로운 방역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방역을 완화한 해외 사례들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려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4단계로 개편된 거리두기는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확진자 2,000명대 적용되는 최고 단계를 한 달 전 선제적으로 적용했지만 확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기준의 새 방역 체계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력이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델타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으면 코로나가 통제되는 걸로 보는 방안입니다. 초고강도 방역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는 데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새 방역 전략을 언급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등 해외 방역 완화 사례를 실시간 보고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모임 제한을 2명에서 5명으로 풀었고 조만간 격리 없는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뉴노멀 방역에 돌입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적용하기엔 낮은 백신 접종률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에 나선 나라의 공통점은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새 방역 체계 도입엔 백신 접종률 제고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란 입장입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중증 환자가 많은 고령층의 접종 완료율과 젊은 층의 1차 접종률을 높이면 이른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매우 빠르게 퍼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감염 위험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이 98%까지 높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5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임신부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처음으로 교사와 교직원 전원에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5살 소녀 파울리나 벨라스케스 양은 지난달 중순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바이러스에 걸린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20일 넘게 사경을 헤맨 끝에 다행히 회복돼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Everybody was telling me she was by my side. She never left the room and I was in tears, but no, I don't remember anything. 미국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감염 위험 지역에 사는 인구 비율이 98%로 늘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한 달 전 19%에서 5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모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새 학기를 앞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ybody who's in a classroom is masked, and that everyone who walks into that school who's vaccine eligible is vaccinated.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임신부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임신 중이라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기존 지침을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교사와 교직원의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To align our school strategy to the state strategy and become the first state in the country to require that all of our staff, not just teachers. 주요 기업들의 접종 의무화에 이어 뉴욕 증권거래소도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딴 방역 조치 강화 속에 백신 접종 건수는 하루 평균 50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접종을 모두 끝낸 비율은 50.3%,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정 교수가 범행의 본질을 흐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부산대학교는 이 같은 선고가 나온 직후 학위 취소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했고,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만들기에 대해 법원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을 위조한 컴퓨터가 당시 동양대에 있었다며
정 교수가 아니라 조교나 직원이 표창장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원본 상장 등과 대조하면 위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정 교수의 딸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쟁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 교수 측이 어떤 인턴 활동을 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점과 친구들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허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설득력이 있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컴퓨터 등을 숨긴 혐의는 1심과 달리 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스스로 숨겼다면 죄가 아니지만 제3자인 김 씨를 시켜 증거를 숨긴 것에 주목했습니다.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방어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12만 주를 산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선 2만 주를 산 것만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선 10만 주 역시 미공개 정보를 받아 산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1심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벌금이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선고 직후 정 교수 측은 입시 전문가의 토론도 없이 사법적 평가를 받았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턴 확인서조차도 마치 계약서나 처분문서처럼 아주 구체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조 전 장관도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며 법리에 대해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어젯밤에 대구의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라고 하는 땅꺼짐이 있었습니다. 지름 10m의 큰 규모였는데요. 이 안으로 횡단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시간이었고 당시 이곳을 지나던 사람이나 차량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도와 인도가 뻥 뚫렸습니다. 거대한 구멍은 높은 가로등을 그대로 삼켰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광 케이블관과 상수관이 부러졌습니다. 포크레인이 땅속으로 흙을 퍼넣습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지하철 안심역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입니다. 바로 옆에서 교통사고가 나 출동했던 경찰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가로등이 넘어지더라고요. 작은 규모였는데 저희가 갔을 때 다시 더 커지고 치마가 더 진행돼가지고 주변에 우르르 하면서 이제 아스팔트하고 이제 주변 인도 블록하고 이제 눈으로 깊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땅꺼짐의 규모는 지름 10m, 깊이는 5m 가량입니다. 다행히 당시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지만 땅이 꺼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있어서 글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늦은 시간이어서 다행이죠. 관할 지자체에서는 도로를 통제하고 밤새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경찰과 상수도 본부 등에서는 왜 땅꺼짐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주둔 미군이 이달 말이면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 아프간 소식인데요. 어제도 전해드렸던 대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이들이 장악한 아프간 지역이 빠른 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할 시기가 한 달 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미 당국에서 나온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 전사들이 아프간 북부 바글란주 최대 도시 점령을 선언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탈레반은 지난 10일부터 11일 사이 포레쿰리 등 3개 주도를 장악했습니다. 아프간 전체 34개 주도 가운데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은 9곳으로 늘었습니다. 탈레반은 그동안 세가 약했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령했고 이후 수도 카불로 진격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은 대도시 위주로 병력을 집중시켜 방어에 나섰지만 제대로 교전도 못하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탈레반 점령지 거리에서 많은 시신이 발견되는가 하면
강제 결혼과 강제 징집 등으로 참혹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만 명의 피난민은 카불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군은 철수가 완료되는 이달 31일까지만 공습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군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르면 한 달 내에 아프간이 함락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철수 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카불이 함락될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기존 판단보다 훨씬 당겨진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 지도자들이 그들의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면서 미군 철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야가 오늘 가상자산 법제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온라인 합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데 토론회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어제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도소가 2주 동안 닫혀 있어서 재판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공작을 한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지난 3월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내려집니다. 서울 강남 일원동 재건축 아파트 5가구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 접수가 어제 진행이 됐는데 25만 명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다 분양가가 3년 전 당시 분양가와 같았고요. 전매 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어서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카카오택시 스마트 호출 요금이 오른 것과 관련해서 택시업계가 협의가 없는 인상이라면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플랫폼 독점 기업의 횡포라고 비난을 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폴더블폰 신제품을 공개했는데요. 내구성을 높였고 노트 시리즈에 있던 S펜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 등을 바탕으로 폴더블폰을 대중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9년 동안 수억 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직원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회계 담당 업무를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1,200여 차례 8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빼돌린 돈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남 천안시의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30대 남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70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새벽 2시쯤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공사로 정체된 구간에서 25톤 탱크로리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앞서가던 차들을 들이받았습니다. 70대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고 6명이 다쳤습니다. 가수 김현식 씨의 30주기를 맞아서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리메이크 앨범이 나왔습니다. 후배 가수들이 김현식 씨의 노래 14곡을 다시 불러서 헌정했습니다. 동요 상어 가족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동요 작곡가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서 항소를 하면서 2심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구전 동요에는 저작권이 없어서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별똥별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름철 대표 별똥별 무리인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립과천과학관이 온라인 실시간 중계도 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지는데요.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 가수 승리에 대해서 군사재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업무상 횡령을 포함해서 9개 혐의에 대해서 군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강제 전역 조치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말고요. 치료제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검증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질병에 쓰이는 약들인데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세 가지 약에 대해서라고요. 네, 이번에 검증 대상이 된 건 말라리아 치료제인 알테수네이트, 특정 유형의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이메티닙, 면역체계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인플릭시맵입니다. WHO는 이 약들이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의 사망 위험을 줄일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인정해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증에는 52개국의 병원 600여 곳이 참여합니다. 앞서 평가를 받았던 렘데시비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4개 약물은 입원 환자에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주에 2억 명을 넘어서 11일 2억 400만 명에 달합니다. 1억 명에서 2억 명이 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는데요. WHO 사무총장은 현재 추세로라면 내년 초에 확진자가 3억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사퇴를 발표했고요. 이제 2주 뒤부터 뉴욕 주지사를 맡게 된 사람이 호컬 부지사인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임자와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고요. 네, 캐시 호컬은 2015년부터 부지사직을 수행했지만 쿠오모의 이너서클엔 들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첫 기자회견에서 호컬 자신도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t's no secret that we have not been close and I've not been associated with that. So I know the job. I fought for the same policies. That's why I'm more prepared than anyone could possibly be for this position. 네, 또 쿠오모가 순조로운 인수인계를 약속했다고 덧붙이면서 새학기 등교 수업이나 경제 문제 등 코로나 대응에도 차질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성추행 의혹 처리 문제도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정리하겠다고 했고요.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는 뉴욕 주정부의 업무 환경이 유해하다고 말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산불 피해가 큰 터키에 이번에는 폭우가 내려서 또 피해가 났다 그러네요. 예, 남부의 산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는데 현지 시간 11일 흑해와 접한 북부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피해가 컸던 시노프주에서 촬영된 장면인데요. 집을 덮친 물을 피해 지붕에 오른 일가족을 구조 헬기가 구출하는 모습입니다. 인근 카스타모누주도 피해가 컸습니다. 주택들 사이로 마치 강이 흐르는 듯한 모습이고요. 차량 수십 대가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바르틴주에서는 다리가 무너져 1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터키 당국은 추가 산사태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흑해 인근에는 폭우 피해가 잦은 곳이긴 한데요. 온난화로 더욱 강도가 세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보들입니다. 네, 이제 내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통 가석방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대로 보호 관찰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앞으로의 행보의 또 하나 변수인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부장판사와 수원보호관찰소장, 교수와 의사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자들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들은 예외적으로 보호 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 관찰을 받는 사람은 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관련 법에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 등을 지켜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석방이 되더라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규정한 생업과 취업의 경계가 모호해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삼성그룹에서 일하는 것이 생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취업 제한 결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취업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라는 것도 아직 확립된 그러한 무슨 판례랄까 그런 게 있지 않고 해석상은 우리 법무부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해석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취업 제한을 풀 것인지에 대해 고려한 바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2,000명 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9시까지 1,8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접어들었다고 보십니까? 네, 백신 접종과 4단계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라는 전파력 높은 변이로 인해서 지금 확산세가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4단계 거리두기 이외에 다른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거나 다른 방역 지침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이 확산세가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발생한 환자 수를 보니까요. 전날에 비해서는 한 200명 가까이 줄기는 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정점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3,000명, 4,000명 선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로 휴가 기간하고 좀 겹치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국적인 확산 양상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1,700에서 이번 주 수요일에 2,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확산세가 지금 2,000명이 넘은 이분들이 델타 변이는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증상 발현이 이틀 이상 빠릅니다. 그리고 전파력은 3배 이상 높고 입원율은 거의 2배 이상 높은 중증도도 높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들이 더 전파를 시킬 거고 또 하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네. 숨은 감염자인데 어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숨은 감염자를 측정할 수 있는 확진자 수가 538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수도권 저변에 많은 감염자들이 있다는 얘기고 이분들이 N차 감염을 시키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계단식으로 2,000명, 2,500, 3,000이 아니라 4,000, 6,000식으로 급속히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새로운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숨은 감염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자신도 모른 채 지금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아니면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앉아 있을 때에도 내 주변에 누군가는 감염이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잠깐 있을 때도 네. 감염이 되는 거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경우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전체가 감염이 되고 최근에 마트라든지 백화점,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이 감염이 많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휴게실에서 같이 있는 경우에 감염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감염을 통해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자를 찾기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검사를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선제 검사뿐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키트 같은 것을 그런 마트나 백화점에 비치를 해놓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항상 검사를 하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초기에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감염자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도 별 효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선제적인 검사가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자가검사 키트로 스스로 검사한 사람들을 봤더니 한 600명 정도가 확진을 했는데 가장 많은 군이 20대, 30대입니다. 그분들의 65%가 감염 경로를 찾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신 분들이고 일반 코로나19 확진자가 평균 진단일이 증상 발현의 3.4일인데 이분들은 진단일이 확진일에 비해서 2.7일 훨씬 빠른 속도로 확진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나
회사원들을 통해서 감염이 가장 많이 되니까 그런 분들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빨리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라고 봐야 될까요? 15%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네. 백신을 계속해서 빨리 맞춰야 되는데 지금 뭐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집단 면역이 될 거라고 네. 초반에 생각했지만 해외 사례를 보듯이 집단 면역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백신 접종을 해야지만 우리가 중증이나 입원을 네.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특히나 지금 위중증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 많은 수가 대부분 50대와 40대입니다. 50대가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월에 50대가 접종을 시작을 했고 가능하면 한 달 이내 끝내는 게 좋은데 지금 정부가 백신 수급 문제로 인해서 6주로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대한 8월과 9월 초까지는 50대에 관해서만은 2차 접종을 완료해야지만 델타 변이의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러면 40대와 30대, 20대인 경우에도 사실 정부는 9월 추석 전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이 원활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단 면역 체제 원래 불가능한 것이고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70%가 접종을 한 상황에서 집단 면역이 어렵다면 90% 정도까지만 맞으면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의 90%가 맞기 위해서는 네. 아주 어린아이들 빼고는 전 국민이 다 맞아야 됩니다. 우선 백신의 허가 사항이 아닌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 맞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수치고요. 네. 우리가 홍역 백신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백신 접종률이 되지 않는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90% 이상 맞더라도 지금 델타 변이를 보시면 돌파 감염 사례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차 접종 후에도 50%를 넘습니다. 그러면 집단 면역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 개념이 아니라 중증을 보호하는 효과의 백신을 맞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도 앞으로 더 강력한 변이가 나온다면 백신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해서 변이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방역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JTBC에서 취재를 해봤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중증자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네. 치료제가 없고 백신 접종이 우리가 목표량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는 기존의 변이보다도 증상 발현이 빠르고 중증도도 높고 입원율도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중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위중증자를 관리한다고 경증 환자를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분들이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조금 이른 시기고요. 연말 정도가 되면 국내 치료제뿐 아니라 해외 경구 치료제가 같이 개발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방역 체계를 더 강화하면서 치료제 개발,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분들까지도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뭐 종식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 뭐 이런 암울한 전망들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우울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코로나19를 종식하는 것은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과 같이 살고 있거든요.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독감은 오랜 세월 우리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면역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신뢰로 인도하고 영국이 보시면 네. 정체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감염을 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희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더 올리고 그리고 조금 더 방역을 강화를 하면서 우리가 치료제를 기다리게 되면 종식은 되지 않겠지만 일부분 마스크 착용을 하겠지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분명히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제주와 남해안 쪽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에는 50에서 150mm, 남해안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역에는 가끔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가 32도, 대전 3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를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어제 저녁 본경선 3차 TV 토론에서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네거티브 휴전 선언 이후에 마련된 첫 토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상대 후보 신상에 관한 공격을 자제하면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는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들까지 언급되었습니다. 대선 예비후보 토론의 날짜가 다음 주 수요일인 18일로 잡힌 국민의힘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참석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일정을 결정한 당 경선준비위원회를 두고도 당내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1,833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4차 대유행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기준에 새로운 방역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대구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밤새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지름 10m의 큰 규모였고 횡단보도도 이 안에 있었는데 늦은 밤 시간 지나간 사람들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